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마 선언문 분석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문 위주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그 이준석 씨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까지 해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광재 그 국회의원이죠. 전 강원도지사고 참여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중간에 감옥도 한번 갔다 오시고 어쨌든 좀 논란이 많은 정치 역정을 겪고 계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지난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그 영상과 연설문을 같이 읽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떻게들 보셨는지 오늘도 김규명 씨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 연설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간단히 소감부터 한번. 네, 사실 이번에는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쭉 읽고 지금 영상 라이브 영상도 뒤 소개 그 축사 부분을 그냥 건너뛰어가면서 지금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광재 지금 의원이죠. 이광재 의원이 제가 알기로 지금 대선 출마를 하면서 본인 정치적 포지션을 되게 민주당 안에서 좀 우파 쪽으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삼성에 좀 더 친화적이고 삼성 얘기를 좀 들어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그런 약간 좀 더 그 다른 분들보다 복지나 이런 거 분배나 복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성장을 얘기하는 쪽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런지 이번에도 대선 출마하는 그 라이브 영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그냥 그건 본인 캐릭터를 잡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으로 그 임 기자님이 전문이라고 공유해 주신 그 기사문과 지금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좀 라이브 다르죠? 영상에서는 예, 전문에서 했던 말과 다르게 라이브 영상에서는 좀 본인이 말을 추가한 것도 있고 앞부분에도 저희 좀 더 길게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라이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그 좀 연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전문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뭐 이게 쳐낸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이 전에 있었던 대선 출마 여선문 리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인데, 정치인이 어쨌든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큰 선거를 준비하면서 유권자에게 뭔가 쇼잉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브랜딩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브랜드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가 여선문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광재 의원 여선문도 그럴 거면 초반에 차라리 본인이 이런 경제적인 얘기나 좀 약간 성장 이런 걸 얘기할 거면 초반에 좀 더 그 부분을 좀 더 브랜딩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 뒤에 얘기했던 뭐 AI 정부나 혹은 뭐 그 대학 도시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차라리 앞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서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컨셉트를 맞춰가는 연설문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임유진 씨. 임유진 씨도 이번에 보시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일단 소감부터 한번 나눠보죠. 저는 영상은 못 봤고 그냥 선언문 전체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솔직히 기대를 좀 했던 게 좀 유능한 진보 주자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내용들이 뭐 AI고 뭐고 뭐 이런 약간 굵직굵직한 키워드는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중 얘기도 언급을 하는데 그 미중 중간에 뭐 우리가 산업적으로 뭐 반도체가 어떻고 이런 그런 얘기를 좀 꺼내서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긴밀히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약간 그 설득 구조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근데 그냥 키워드만 던지는 거 이렇게 보니까 선언문들이. 그래서 물론 제가 영상을 안 봐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10억, 20억 명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 1억, 네이버라인 1억 8천, 제페토 2억 명이 수많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만들겠냐?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내용이 뭐 길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선언문이니까 그래도 그게 뭐 너무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그냥 소득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삼성 장학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금 평소 본인의 어떤 그 논조랑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좀 놀랐던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아니 중국의 선전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려면 그 얘기를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덜란드처럼 변하면 대한민국의 농산 어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나왔어요. 뜬금없이. 이 앞에 무슨 농어촌이 어떻게 네덜란드랑 무슨 관련도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싱가포르처럼 혁신하면 독일 수준의 나라가 됩니다. 아니 싱가포르처럼 혁신하는데 왜 독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처럼 혁신하면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세계 3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한국의 대선 출마 선언문에 이런 세 줄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경악스럽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분의 어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분의 다른 인터뷰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제 뭐 참여소득이나 뭐 다른 거 얘기 좋은 것도 있긴 있는데 왜 선언문을 이렇게 썼을까? 이게 좀 너무 아쉽고 그 공약 중에 뭐 학교 아파트나 대학 도시 같은 거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이것도 사실 좀 철학적인 깊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냥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의 어떤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많은 그 선언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보람 씨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보죠. 소감. 예, 네, 우리 유진님이랑 겹치는 부분 많고요. 저는 그래도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라는 그 슬로건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슬로건은 굉장히 좋았고, 이제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이제 사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서 이제 좀 늘 좀 이광재 이제 의원님이 좀 교육 대통령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시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냥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끝나서 이제 좀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 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나 과학기술혁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를 했던 그 대선 주자들 후보들의 그런 그 선언문에서 그런 뭐 4차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 부분들 이런 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새로운 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적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조승래 비서관님도 끊임없이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좀 강조해서 언급해 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은 보지 못해서 아마 뭐 이제 출마 선언문이랑 또 다른 또 뭐 분위기라든지 또 다른 내용들이 뭐 추가됐을 수는 있으나 이 너무 출마 선언문을 네,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되게 이광재 의원님을 되게 엄청 준비된 분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출마 선언문은 너무 조금 너무 급히 작성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비어 있는 부분도 많고 예를 들면 그냥 뭐 지역적인 거긴 하지만 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뜬 거리는 그 어떤 세상인지 그냥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어떤 세상인지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뭐 이게 저는 이광재 의원님이 이제 여시제 계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거를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압축돼서 여기 적혀 있지만 아까 이제 뭐 유진님도 네덜란드 뭐 이렇게 싱가포르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가 사실 농업
국가죠. 농업 강국이고 농업으로 엄청 나라를 일으켰고 그 농업이 굉장히 그 산업의 주요한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농업을 좀 네덜란드처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다시 농업이 정말 1차 기반 산업을 좀 6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좀 연결해서 그걸 좀 잘 살려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그런 금융 이렇게 정말 그 세계에서의 여러 그런 금융 투자를 받는 그런 걸 하고 싶지 뭐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창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혁신의 그런 기지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다 알겠지만 그런 엄청나게 공부를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의지는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혁신하면 된다 뭐 관광객을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것 막 해야 된다 엄청 계속 그 열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가 하우트가 완전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은 이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알겠지만 그 국민들에 대한 그 출마 선언문으로는 너무나도 이거는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나 설득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 3회 유보금 그 부분은 정말 진짜요. 어제도 기본소득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술렁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나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낸 국민연금을 투자로 연결하겠다. 이것도 이렇게 뭐 그 맥락을 잘 이렇게 그 의도나 이런 걸 모르면 헉 이렇게 그 피땀 흘려 이래서 국민연금 그 한 분들 너무 이렇게 놀라시죠.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조금, 너무 좀 아무튼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고, 뭐 일자리 문제를 시장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공감을 했지만, 그리고 또 땅은 이제 토지는 공공재여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은 너무나도 그 민감하고 엄청난 그 반발이 있을 그것을 어떻게 이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 힌트라도 줬다면 아마 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너무 아마 이거를 이렇게 그 사람 작성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너무 계속 해야 된다 계속 원론적인 것만 그냥 당위적인 것만 나열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허걱 이렇게 놀랐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도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대선 출마에 대한 진지한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도 내년 6월에 강원도지사를 나서기 위한 포석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양승조처럼. 네네.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은 아마도 그런 지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김유진님, 김보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규명님은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잘 못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앞서서. 근데 상당히 좀 출마 선언문이 중구난방이었고 좋은 말 대잔치였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 900조 원을 뉴딜로 어떻게 끌어내지? 그 기업 곳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내겠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거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뭐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 정치혁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정치혁명이란 건 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고요. 또 인류 국민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인류 국민과 인류 사회. 그러면 이류 국민과 이류 사회, 삼류 국민과 삼류 사회가 있다는 건데 이런 구분짓기를 왜 하시는 건지 왜 그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그런 고민들은 조금 이거는 아마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다면 안 넣었을 멘트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 세대 교체의 신호탄을 쏘겠다. 뭐 직주 근접 얘기도 하셨죠. 출퇴근 소요 시간 적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특별한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죠. 특별한 국가 조직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큰 정부에 대한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출마 선언문이어서 그럼 민간에서의 혁신은 어떻게 이뤄낼 거지? 실리콘밸리가 과연 미국이 주도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건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치열한 어떤 논리적인 논증이 좀 없었던 부분들, 당위적인 주장들만 좀 있었던 부분들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학 도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대학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들이 다 안 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결국 저출생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저출생인데 대학 도시가 아니라, 이러한 지점은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했었다라는 생각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공공재로 삼겠다. 여기서 이제 중도층 공략은 아예 그냥 내팽겨 두겠다. 오직 이제 친문 열성 지지층만을 데리고서 좀 지지세를 모아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또 읽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구분하겠다. 내각제적 요소 얘기했고,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말하신 것 같아요. 유시민 장관이 말했었던. 근데 이것도 되게 불분명하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좀 그러한 지점들.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철길을 열어야 한다는 당위성.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북쪽의 번영의 불빛을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계속 하여튼 읽으면서 이어졌었던 출마 선언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광재 원장님의 비서를 역임하셨던 우리 김지수 대표님. 김지수 대표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뭐라고 할 겁니까?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발표하는 네?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다른 데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영향이 안 돼서 초대받지는 못했고요. 네. 나중에 근데 저는 영상까지 봐가지고 일단 영상도 같이 한번 보면은 확실히 그냥 이 전문만 봐서는 사실 이렇게 좀 전달이 안 되고요. 영상에 보면은 숫자나 아까 말씀하신 건 조금 영상에 그러니까 말은 비전을 얘기하고 뒤에 영상은 그래프 같은 거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여기 목적이 대선 출마 선하고 1시간 강연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서 디테일한 거는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중구난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게 별로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백데이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도시부터 해서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강연 가면 강연 자료 제가 지금 다 있는데 계속 그거 백데이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되게 아이디어는 되게 이렇게 아이디어도 되게 좋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짝반짝 하시는데, 그거 이제 데이터를 하는 거를 이제 잘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총평으로는 이제 자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신복지에 대해서도 좀 이낙연 전 대표의 그것도 좀 들어보고, 김두관 이제 의원님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봤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빠르게 미래를 만난다. 이 워딩은 저도 김보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동감을 하고요. 아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 썰 같은 거 풀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 대선 구도에 던지긴 던지셨는데, 어쨌든 여시제 있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씀이세요. 했던 말씀이고 계속 그거를 치열하게 연구하시고, 이제 이렇게 누구 와도 계속 주고 이렇게 계속 아젠다 던지는 건 거의 최상급인데, 저도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리성,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어떻게 지금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것까지 이게 좀 더 나중에 설명이 되면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대단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했고,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내용도 그렇지만 저는 별로 안 모일 줄 알았는데 이해찬 그분도 오시고 엄청 한 60명도 와가지고 어떤 분은 청와대에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고우영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게 조금 자신이 1등하지 않아도 원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해찬 대표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되게 마음속에 있는 비전이나 이런 건 맨날 새벽에 공부하시고 이제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고민하고 그랬던 게 그런 비전들이 어떻게 담론이 아닌 실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 개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예, 좀 더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뭐 다가오지 않은 건 다가오지 않는다고 또 전달해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 뭐 삼성 장학생이라든가 뭐 그런 비난이 있어요. 비난이 의견이. 근데 사실 그 옳지 않아요. 그런 건 굉장히 오해가 많이 오랫동안 쌓여 있고 참여정부 때부터의 오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우파 행보가 이광재 같은 사람이 뒤에서 뭐 이렇게 장난을 쳐서 그렇다 뭐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공정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계승하는 사람들 중에 노무현 좌파가 있고 노무현 우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우파인 건 맞아. 근데 그것도 노무현이었어요.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고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든 것도 노무현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잘 지금 부활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될 때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리고 그러니까 복지보다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이고. 일단 저는 이 영상만은 7, 8번을 봤어요. 그 전문으로도 한번 이렇게 쓱 보고 그리고 영상을 처음에 저도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때 실시간 라이브로 봤고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귀로 계속 듣고 오늘만 해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7, 8번쯤 들으니까 이 양반이 무슨 얘기 하려는 거구나라는 게 그때쯤 알겠더라고. 이 양반 뭐지? 이랬다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였구나. 근데 이제 이러면 실패한 거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7, 8번 들어야 이해할 정도면 실패한 거지 그 소통에.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그래도 나는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박용진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문은 키워드가 행복이었어요. 양승조의 대선 출마 선언문은 3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그다음에 이준석은 공정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다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광재는 뭐냐? 이광재는 미래의 방점입니다. 미래. 그래서 전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이렇게 퍼스트 무버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대한민국이 됐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담론을 제시한 거지 나름대로. 난 좋다고 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대선주자 중에. 그런 면에서 담론 제시는 굉장히 좋았다. 미래의 방점을 찍자라는 이제 그 담론 제시는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굉장히 달랐어요. 평소에 이광재 의원이 강연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여시대에서도 다 듣고 그랬지만 굉장히 나긋나긋해요. 원래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약간 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냥한 이미지예요. 상냥한 이제 교수님 같은 이미지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소리 톤도 항상 일정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은 이번 대선 출마 선언문은 굉장히 박력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설 끝나고 나서 뭐 이낙연 대표라든가 이해찬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축사할 때 오늘 이낙연 다시 봤다. 지도자적인 풍모가 느껴졌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알던 이광재의 모습이 아닌 거야. 평소에 알던 이광재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인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이 문구만 봐서 모르고 영상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강의했던 영상과 기존에 이광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준비 많이 했구나. 뭔가 좀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으로 일부러 마이크를 안 잡았잖아요. 일부러 마이크도 안 잡고 귀에 이어 마이크 끼고 그다음에 이제 두 손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제스처를 해가면서 PPT를 뒤에 띄워가면서 비전을 발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걸 아주 능숙하게 잘하면 되게 멋있는데 이제 뭐 이분도 평소에 그렇게 자주 하시던 분은 아니니까 약간 좀 어설펐어. 그러니까 이게 손이 이게 마이크를 안 쥐면요 손이 되게 애매해요. 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다 보여.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앞에 단상을 딱 놓고 그거 하면 좋은 게 손을 자연스럽게 앞에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게 안정적이 되거든요. 마이크라도 하나 주면 한 손은 해결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손 갖고 제스처를 취하면 되는데 두 손이 다 자유로운데 마땅히 쓸 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 별로 보기가 그렇게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제스처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거 그렇고 그다음에 연설문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면 제가 보니까 이분이 평소 강연하는 스타일로 연설문을 이렇게 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PPT를 먼저 만들고 PPT 보고 그냥 한 거야. PPT 띄운 거 이렇게 보면서 아마 뒤에도 띄우지만 앞에 어딘가 띄워놨겠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평소 강연하듯이 그냥 쭉쭉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항상 연설대전 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평소에 말 잘한다고 해서 연설문 안 쓰면 절대 안 된다. 연설문은 일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본 것처럼 외워야지. 내가 평소에 말 좀 잘한다고 해서 키워드 몇 개 놓고 대충 이렇게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뭐 내가 하면 되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장으로 나중에 그걸 말로 할 땐 그럴듯하고 PPT에 떠 있으니까 말로 할 땐 그럴듯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중에 인터넷에 뜬 전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을 봤을 때 이게 되게 듬성듬성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툭툭 던지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다.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나중에 원고로 본 사람들은 되게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아무런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제일 좋아하는 사람 찍는다면 저는 이광재 찍을 거예요. 저는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애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공부하신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번에는 그 아쉽고 실망스럽다. 앞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다 쑤셔넣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연설 강의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라. 그게 5분짜리 연설이든 50분짜리 강연이든 연설 끝나면 한 문장만 기억에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광재 의원은 너무 많은 자기가 이것도 공부했고 저것도 공부했고 내가 이것 이렇게 공부한 게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무 쑤셔놓은 거야. 연설의 구조를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래를 만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기둥을 제시를 해요. 그런 나라가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창업국가야. 창업국가. 두 번째는 평생복지야. 평생복지. 세 번째는 균형외교야. 균형외교. 네 번째는 국민통합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래를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그 기둥 어떤 비전 제시는 좋다고 봐요. 창업국가 좋은 얘기죠. 평생복지도 좋은 얘기예요. 그다음 균형외교 뭐 다 국민통합 다 좋은 얘기야. 근데 이제 그렇게 기둥을 제시해 놓고 디테일을 채워야 되는데 그 디테일이 너무 빈약하거나 아니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학 도시를 만들겠다. 실리콘밸리 같은 대학 도시를 만들겠다. 이제 뭐 그런 거거든요. 대학 도시가 창업 국가의 해법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서울.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들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창업 국가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여기 조그만 창업이라도 다 해보신 분들도 있죠. 해보니까 어때요? 사람 한 명만 뽑으면 65세까지 정년 보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서워서 사람 뽑을 수 있어요?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되고 고용해도 월급의 2배를 사업주가 지출해야 되고 한번 이렇게 또 내야 되는 서류는 또 얼마나 많아? 각종 공공기관에 인허가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서류는 얼마나 많고 그러다가 한번 잘못해서 사업 실패라도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연대보증이니 뭐니 해가지고 바로 폐가망신하고 패자 부활의 기회는 거의 없고 또 돈 대출 받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은행에 가면 보증금 뭐 담보 내놓으라 그러죠. 너 건물이 있어? 땅이 있어? 집 있어? 담보 제시해. 이러는 판인데 어떻게 창업을 합니까? 그러면 그 창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창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다음에 덜컥 나오는 게 뭐냐면 창업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나와. 국민연금 1조 뭐 몇 조 원.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 있잖아. 그 기업 사내유보금 950조 원. 국민연금하고 사내유보금을 털어서 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난 아니지. 아니 국민연금을 모아놓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진짜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받기 위한 그 돈이고 그거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국민연금 털어서 창업 지원해줬다가 그거 다 실패하면 어쩔 건데요? 나중에 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아니 그건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내유보금도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때 그 너무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출 이익이 엄격해졌단 말이야. 이게 BIS 비율이라는 게 200%까지로 확 낮췄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엄청 줄였다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금융 리스크가 있는 거야. 갑자기 돈을 투자를 해야 될 때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IMF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을 어느 정도 쌓아놔야 그래야 사실은 금융이 어려울 때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고용 리스크도 있고 그런 걸 고용하면 사실 어느 정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그럼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국민연금 많이 쌓여있고 사내유보금 많이 쌓여있으니까 이걸로 창업국가 만들면 된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해법이면 문재인 정부는 왜 안 했겠어요? 박근혜 정부는 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전은 제시를 잘했는데 해결하겠다는 방법이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아니 저 정도 공부하신 분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창직의 나라 얘기했어요. 그거 좋아요. 저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 이 방에 계신 분 중에 창직이란 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창업은 알지만 창직은 잘 모르잖아. 창직이 뭐예요? 새로운 직업을 만든다는 거야. 창업은 회사를 차리는 거고 창직은 이 세상에 없던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그 창직이란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걸 대선 출마 선언에 넣었다는 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건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창직이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창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디지털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창직하고 디지털 영토가 뭔 상관이냐고. 물론 이제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예를 들면 미국은 직업의 숫자가 4만 개인데 대한민국은 직업의 숫자가 한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왜 대한민국의 직업의 숫자가 많습니까? 이건 뭐냐면 전문직의 기득권하고 연동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타투이스트 있잖아요. 타투이스트. 이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저도 이 반영구 문신 이거 오피스탈 가가지고 몰래 야매로 했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몸에 칼을 대는 거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어. 미국은 타투이스트가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타투이스트가 불법이야. 왜냐하면 기존에 힘 있는 전문직들의 기득권을 아주 폭넓게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전문직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건 다 불법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투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시도되는데 의사협회가 반대해서 계속 부결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발 마사지사라든가 뭐 뼈 맞추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해외에선 꽤 좋은 서비스업이거든요. 꽤 고소득을 보장받는 서비스업인데 우리나라는 다 불법이에요. 그런 거 다 의사 아니면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누가 의사가 타투하고 누가 뼈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합니까? 돈 벌 게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그런 식으로 전문직들의 어떤 그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게 사실은 창직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창직이란 말의 뜻도 설명 안 해. 심지어 국민들은 창직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창직이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고 왜 우리나라가 직업의 수가 다른 미국에 비해서 적은지를 설명하고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떤 기득권을 어떻게 해체할지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적 과정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창직이 좋은 건 아니까 창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바로 디지털 영토로 넘어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야. 근데 너무 비약이 심한 거야. 툭툭 건너뛰는 게 그러니까 자기는 머릿속으로 혼자 다 안다고 해서 막 건너뛰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그런 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뭐지? 이러면서 계속 물음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제시 잘했는데 방법론이 다 틀려버린 거야. 그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공간 활용 이것도 좋아요. 초등학교 공간 활용 좋은데 이거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구청장 정도에서 해도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구청장이나 군수 정도에서 해도 되는 얘기고 지역 초등학생들이랑 잘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방과후 학교 개방하게 하겠다, 방과후 교실 개방하게 하겠다.
이거 뭐 대통령 선거에서 굳이 뭐 하면 좋죠. 대통령이 예를 들면 법으로 강제하면 좋지. 초등학교 진짜 싫어하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만나보면 진짜 싫어해요. 학교에 일반인 들어오는 거 왜냐면 그 다 교실 관리해야 되거든 자기들이. 애들 뭐 물건 없어질 수도 있고 교실 뭐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거 엄청 싫어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엄청 싫어해. 그래서 그걸 열기 위해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지. 아이디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뭐 핵심적인 무슨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만한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해볼 만한 거긴 하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국민행복지수를 만들겠다. 그 부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탄이. 그래서 무슨 GH 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부탄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까? 부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죠. 엄청 가난하게 살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지표가 없어도 국민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스스로 그냥 체감적으로 알아요. 그게 사실은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그로 인해서 정치인이 성공과 실패가 뭐 그 지수로 인해서 연동되고 글쎄요 뭐 그럴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우리는 뭐 초선 의원 뭐 이렇게 뭐 재선율이 뭐 50%도 안 되고 뭐 이런 나라니까 사실은 굉장히 알아서도 교체가 많이 되는데 그런 지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수 만드는 건 차라리 난 고용률을 중시하겠다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얘기를 이미 다 했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었고 그걸로 된 건 없죠.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거창한 미래의 목표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다 없다라는 거고 없거나 너무 빈약하거나 너무 건너뛰었거나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은 저 여시제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좀 그때 강연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을 우리끼리 많이 했는데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홀리는 느낌이 들어요. 와, 한국 정치인 중에 저런 사람이 저렇게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저렇게 미래 아젠다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랍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들을 때.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좀 이상해. 이제 거창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가 그러니까 이 현실 정치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현실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이준석 돌풍이라든가 조국 사과 문제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광재원이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광재원은 그런 현실 정치 문제 얘기 안 해요. 거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항상 미래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미래로 끌고 가는 건데 그게 인동초거든요. 그 김대중이 얘기한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게 그런 거. 현실의 문제 그 진흙탕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연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광재원은 그냥 연꽃만 피우겠다는 거야. 진흙탕은 밟지 않고 그냥 바로 연꽃만 피우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정치의 세계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야. 그 진흙탕을 싫어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 입장 내야 되고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입장 내야 되고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 욕먹는 거에 대해서 입장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거기서 미래로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보통 기업 좀 해봤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용기나 배짱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통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현대 정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면 그걸 다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뭐 욕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약간 그 부분에서 너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그 이광재 의원은 구슬은 많이 모았어.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갖고 10년간 뭐 이렇게 야인으로 있으면서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그건 인정해요. 세계도 많이 다니면서 이 셀럽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셨고 저는 뭐 대통령이 되시면 잘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뭐 고증 담론 얘기하면서 자기 관심 있는 일만 딱 하고 내치는 총리한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그러고 싶은 거야, 솔직히. 자기는 멋진 일만 하고 싶은 거지. 조국과 민족의 미래에 관한 멋진 일만. 근데 그러면 나라가 안 굴러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그래. 사실은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도 좋은 얘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해찬 총리한테 딱 맡겨놓고 현안은 이해찬 총리한테 맡기고 노무현 대통령.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서 그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냥 계속 정쟁에 발목이 잡혀서 그냥 그 꾸역꾸역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라를 앞으로 끌고 갔던 거지.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이 딱 그렇게 했거든요. 책임 총리 세워갖고 강력한 총리를 세워서
이해찬한테 아주 결단력 있고 그립이 강한 사람을 딱 총리로 세워서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한테 힘을 팍 실어주고 자기는 대통령 아젠다만 챙겼단 말이야.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편하게 대통령 일을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책임 총리는 또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죠. 대통령이 임명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제왕적 대통령인 거예요. 그 책임 총리도 대통령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노무현과 이해찬은 아주 특수 관계였어요.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관계였는데도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눈치를 많이 봤어요.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광재에게 그런 사람은 누구냐 이거. 책임 총리 누굴 맡깁니까? 그렇게 맡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희정이 대통령이었으면 이광재가 책임 총리 하면 돼요. 둘은 그런 관계였어. 근데 이광재에게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민이 그 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저 사람이라면 정말 이광재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 들으면 돼. 그렇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특수관계의 정치인이 누가 있냐고, 이광재. 일단 아니면은 국회가 뽑게 해야 돼요. 그럼 개헌해야 돼. 국회가 총리 뽑게 하려면 개헌해야 돼. 그럼 또 총리가 제왕적 총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복잡한 진흙탕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는 연꽃만 피울게. 이거거든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책임 정치도 아니고, 제대로 할 거면 개헌을 하든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내려갔을 때 그 서울시장 비서실장 하셨던 고한석 선배, 시장에 물어봤어요. 이광재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을 나열하는 게 대선 출마 선언문이 아니다. 정책을 소개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굴 지지하고자 하는지, 내가 누굴 대표하고자 하는지, 나는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인지, 나는 국민들의 어떤 면을 대변할 건지, 그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그 일체감을 보여주는 게 대선 출마 선언문이다 라는 거죠. 나는 국민의 어떤 면을 대변하려는 사람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시대 정신이나 국민적 과제는 뭐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는. 그게 잘 어필이 돼가지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걸 잘한 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문인 거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그 복잡한 정책 얘기 안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런 개헌 분권 얘기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한 얘기고, 핵심은 뭐냐면 사회적 신뢰. 이 조선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다 이렇게 약자 이렇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비겁한 교훈을 자식들한테 주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고 그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연설에서 했던 말이고, 그 메시지 하나거든. 그 메시지 하나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한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야,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게 대선 출마 선언문이 된 거죠. 이렇게 정책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근데 정책을 나열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메시지에 맞는 정책을 나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렇게, 차라리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국민과의 공감대 얘기를 쭉 풀어놓고, 예를 들면 저는 연설문에 없었지만 영상에 본인이 어렸을 때 그 부잣집에 무슨 텔레비전 있다 그래갖고 야 TV 한번 보러 가자 그랬다가 거기서 아예 꺼져 그래갖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나왔다. 그때 나는 가난이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게 또 원고에는 없어. 근데 이제 연설 앞 도입부에 들어간 부분인데 차라리 그 얘기를 좀 길게 풀어서 얘기하던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그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았습니다. 어쨌든 등등. 그런 면에서 연설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좀 잘못됐고, 그거를 조금 더 꿰어서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그런 연설문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정책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발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대선 출마 선언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발표회, 뭐 이렇게 경제 분야 정책 발표회, 국민 통합 분야 정책 발표회, 권력기관 분야 그래서 분야별로 정책 발표를 따로따로 해나가는 거지. 그게 행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걸 할 만한 패널들을 세팅을 해놓고 기자들 오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책 발표를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거든요. 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다 하려고 하냐고. 이제 그런 면에서 대선 출마 선언문은 내가 왜 대선에 출마하는가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너무 욕심을 내는 거야. 너무. 내가 공부한 게 10년간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 좀 알아줘. 왜 그렇게 근데 소개해가지고는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스터디 전통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에 이광재의 참모라면 나는 이광재 의원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혹은 뭐 그게 아니어도 그냥 생각나는 얘기 한마디 더 해도 좋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 김규명 씨부터. 규명 씨, 음속을 키시고. 자, 네. 이광재 의원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이 기사, 그러니까 보내주신 링크 기사는 노무현 정신 얘기만 있다고 아무래도 보면은 이번 출마 선언문 관련해가지고 기사 제목들이 나온 것들 보면은 친노를 강조하는 그 기사들이거나 아니면은 그건 제가 솔직히 그 기사문 그런 제목을 낸 거는 제가 보기엔 그 선문을 제대로 안 읽고 혹은 그렇게 깊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광재가 기사 제목이 나왔다. 다 달라요. 보면 예. 기사 제목이 다 달라. 그 얘기 뭐냐면 야마가 없었다는 거야. 예, 기사가 그러니까 뽑기 나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야마가 딱 제목으로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네, 저도 그게 그 생각이 메시지적으로 들어서 필요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그나마 좀 많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시대 교체를 하겠다, 뭐 시대 교체, 선수 이런- 교체 뭐 이런 요. 네, 선수 교체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언 워딩이 별로 진짜 그러니까 많이들 쓰는 말이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워딩 중 하나가 어차피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무조건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중임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굳이 누가 그런 돼도 어차피 시대 교체인 거지. 세대 교체고. 예, 선수 교체. 그렇죠. 그런 거랑 동시에 이광재 의원의 연륜에 정치인이면은 교체의 대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치, 본인 자체가 언제적 이광재냐고. 예, 그렇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약간 조금 네, 그래 보일 수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뭐 그냥 객관적인 그냥 평론적인 느낌으로 그분 자체가 지금 교체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그런 말하는 게 오히려 워딩이 본인과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차라리 경륜을 이발을- 강조했어야지. 차라리 예, 준비된 차라리- 대통령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뒤에 나오는 혁신이나 이런 표현들을 좀 더 메인 워딩으로 쓰고 아젠다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오히려 저도 영상 좀 보는데 개인적으로 축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이 보면은 보통 대부분 정치인들이 있어요. 조정래 그 소설가 한 분 빼고는 다 뭐 이해찬, 뭐 정세균, 이낙연 이런 정치인분들이 오셨고 그런 분이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임 기자님이 초반에 이광재 의원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걸 컨셉을 나와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성 뭐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도 뭐 권오현 고문이나 이런 오히려 삼성에서도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차라리 삼성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난 같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뭐 왜냐하면 또 뭐 기술 혁명이나 혁신이나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그 외 나머지 좀 붕 떠 보이는 말들은 차라리 아예 언급하지 말고 원산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유진 씨. 자, 임유진 씨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기사 같은 거 좀 예전 거 다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거 언급하기 전에 아까 윤 기자님이 이제 좋은 장점을 언급하시면서 이광재 의원이 이제 성장이나 이런 거 언급한 것도 좋고 한데 근데 저는 그걸 언급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가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왜 하필 굳이 다른 나라를 비교를 해서 마지막에 갑자기 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또 누구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느낌이 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하고 끝내서 이게 일관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또 배우자고 하니까 뭐 아무튼 그게 그런 거였고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참모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그거를 이제 제가 너무 이분이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유능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뒤져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 거 중에 제일 괜찮았던 거는 작년 5월에 나왔던 머니투데이 기사 중에 이광재표 기본소득, 참여소득의 모든 것이란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그나마 내용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좀 괜찮았냐면 참여소득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미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어떤
아젠다였고 본인은 그거에 반대하고 참여소득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소득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저비용 사회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뭐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이런 거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지 120세까지 살 수 있고 이런 방식 그대로 놔두고 몇십만 원씩 지금 뭐하냐. 이거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건 설득력이 있거든요. 전 그래 요새 기본소득 이제 더 이상 지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참여소득이나 약간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비용 사회라는 게 결국은 이게 복지인데 다른 후보들이랑 차별화를 하면서 가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이나 혁신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사실 저비용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 전에 이 사람이 또 이 의원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포커스가 성장과 혁신으로 같이 가려고 하면 나머지 다른 그 비용들을 다 줄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지와 성장이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논조가 약간 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복지를 너무 막 그 다른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복지 느낌이 아니고 본인이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모라고 하면은 이 성장과 혁신을 일단 가장 키워드로 삼되 그게 왜 지금 어떤 혁신을 해야지 되는 건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강원도지사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일을 혁신에 관련된 걸 했는지를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정보가 없어요. 뭔 일을 했는지. 그냥 찾아보면 친노 아니면은 강원도에 예산을 많이 실어줬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게 진짜 유능한 건지 아니 물론 예산을 데울 수 있는 것도 능력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그런 유능함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예를 들면 양승조 지사가 지난번에 했던 선언문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서 조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강원도 유광재 지사가 잘했던 게 있구나. 그러면 좀 더 설득이 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본인 PR하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치적 같은 거는 당연히 얘기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왜 빠졌을까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성장 그 혁신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 기사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김 전 대통령이 그 전자정부 얘기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김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 그러니까 요거 전에 뭐라 그러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넘긴 걸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회 안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게 이번에 출마 선언문의 야마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저비용 사회가 필요하니까 사회 안전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둘이 딱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루즈벨트가 후보 때 만들고 김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 추진하고 4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그런 내용들을 좀 가져갔으면 줄기가 딱 보이면서 약간 진짜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 정말 많이 연구를 했구나 이런 느낌을 줬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그 가장 잘 나온 기사만도 못한 그런 선언문을 냈다는 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김보람 씨, 자 김보람 대표님도 이광재 의원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네, 앞서 그 말씀 잠깐 못 드렸던 거는 이제 지금까지 좀 그 대선 출마자들이 이렇게 늘 항상 앞에 서두에 이렇게 뭐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뭐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아서 그때 조금 대선 출마 선언문인데 또 이렇게 너무 이 대선 경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허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광재 의원님은 딱 첫 멘트가 그냥 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을 꿉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부분은 저는 아까 슬로건과 함께 저는 그 부분은 정말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왜 그 뭐 박주민 뭐 후보라든지 이렇게 또 뭐 그리고 옆에서 그
그 뭐 박주민 의원이 이제 청년 뭐 사회자를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뭐 양승준 지사는 그 수화하시는 엄청 열정적인 분 같이 있었고 뭐 하여튼 되게 그 좀 가치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너무 이 그 뭔가 반전 매력이라든지 뭐 반전할 수 있는 뭐 그래서 감동이 있는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닌가. 너무 그 똑같이 거물급 정치인의 그 어떤 출정식의 그 모습을 너무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신선함이 없었다. 그 이광재 그 의원님의 뭔가 되게 저런 면이 저런 면도 있구나라고 하는 뭔가 그런 놀라움과 반전과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굉장히 뭐 10위권 내 경제 대국이고 굉장히 또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 뭐 행복 지수도 낮고 이 불평등도 너무 크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어쨌든 뭐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5천만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가려운 부분이나 민감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고리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 경제를 강조하셨는데 이 경제에서도 그러면 이제 경제에서도 이분은 이제 이광재 의원님 정말 너무나도 해외 선진 사례들 많이 보시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공도 쌓으시고 그 축적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서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나눠 먹기 해서 거기서 이제 막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안도 정말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더 지금 뭐 훨씬 더 이제 그런 신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경제 부분이나 그런 미래 먹거리, 미래의 고용,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저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좀 신뢰감.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분의 그런 신뢰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더 이렇게 미래 먹거리나 경제 이런 부분을 좀 좁혀서 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고영 비서관님이 그 토지 공공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뭐 친문을 공략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토지 공공재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최근에 뭐 추미애 장관이나 뭐 전 장관이나 뭐 그리고 예전에 뭐 김태년 그 원내대표나 그리고 최근에 그 이재명 그 지사가 그 토지 강제 매각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얘기할 때 다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빨갱이냐 공산주의냐 했지만 그거의 원래의 그 개념은 가장 처음 도지 공개념 그건 노태우 대통령 때인 거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은 못 고쳐서 헌법 위헌으로 이제 실행되지 못한 게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한대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는 조금 그 토지는 공공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 자, 고우영 비서관님도 만약 이광재 의원에 참모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앞서서 김규명님하고 임유진님하고 김보람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한 2가지 정도만 더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는 다 필요 없고 권력에 대한 좀 집중력을 더 보여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이광재 지금 의원님께서
자기는 대통령 만드는 데 더 관심 있다.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 발목 안 잡혔으면 김경수 밀었을 거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었거든요. 이런 인터뷰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설문 안에서. 이런 자세 말고 좀 더 당당해지십시오. 이런 조언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기호 씨, 뭐 박주민 의원이 아니라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 얘기? 청년협회 사회자 했던 분이 박용진 의원이. 아, 네. 예, 청년 그 아까 김보람 대표님이 말씀하시다가 청년협 아,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케이. 박용진 예. 의원이 대선 출마했을 때 이제 그때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우- 실수했습니다. 네. 뭐 그 정도야. 뭐. 우리 김지수 대표님도 혹시 뭐 조금 더 뭐 의원님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뭐 당신이야 뭐 항상 일상적으로 조언을 하겠지만. 예,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좀 여시제에서 그래 잘릴 뻔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직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좀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러니까 그 엘리트를 뽑으려고 하지 그래서 측근이 말고. 못 됐구만. 그래서 저 치킨햄은 그냥 제 미래 세대가 치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연락드려서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도 2030이 되게 중요하고 현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진짜 와 여기 뭐 청와대 비서관이나 다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우리 6명, 7명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이광재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것들을 다방면으로 들으니까 제가 여시에 있으면서 귀가 막힌 건 아니지만 다 찬양만 했던 뭐 찬양을 많이 했던 그 그룹 안에서 있었을 때랑 바깥에서 평가받을 때랑 확실히 다르다.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많이 느낀 게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창업하고 혁신에 확실히 관심 많으세요. 나라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운명을 바꾸고 싶고 진지하기도 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말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딱 하나 예를 들면은 윤범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창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창직의 배경? 왜 창직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지 아마도 이걸 거예요. 앞으로의 이제 그 일자리의 모델은 AI 나오고 산업화 되면서 이제 기업이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창업도 나오고 깃경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고용이 나오는데 그럼으로써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직이 있고 당신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창직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제조업 베이스, IT 베이스, 서비스 베이스였는데 앞으로는 플랫폼 경제 이후에 다른 경제 예를 들면은 디지털 경제 안에서 요즘 뭐 블록체인 안에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지구를 뭐 옮겨 놓는 데에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을 조금 하고 그 중간에 내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IT 인프라를 깔았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이광재 원장 이제 의원님이 그 김현종 차관 김현종 FTA 그분을 선택했는데 산 다 깠어요. 얘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너무 성격이 민감하고 사람들하고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이번에도 외교부 장관이랑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좀 있었죠. 능력을 해서 FTA로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영토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그걸 본질은 안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장해야 되고 디지털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FTA로 이제 계속 영토를 확장한 거잖아요. 미국이랑도 하고 경제 영토를 넘어서 디지털 영토를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가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인구 10억이고 20억이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넘볼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까 유진님 말씀한 것처럼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제가 빠졌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래서 자 성장을 하는데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나한테 힘이 돼? 나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모르겠고 지금 나 지금 성남시 성호시장에 있는 할머니가 코로나 터져도 족발 10,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그거를 코로나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나 지금 10,000원 못 팔면은 난 지금 죽는다. 이 현실하고 연결시키는 이 점이 사실 윤범 기자님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실 때 오바마가 했던 거였거든요. 되게 사소한 일인데 그걸 국가 의지로 데리고 왔어요. 모든 거를 사례를 통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멋있는데 성장까지 이게 내 삶에 다가오는 것까지 하면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항상 저 이제 느끼는 게 정치인도 그렇고 크게 얘기하고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토리랑 연관시켜가지고 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더 집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정화 의원님 밖에 계시느라 계속 듣기만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실래요?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좀 잠깐 키시고 소감만. 비디오는 안 키셔도 돼요. 음소거만 키고.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네. 네, 저 좀 전에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다양한 생각들,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생각 못했던 부분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좀 이광재 의원이 뭐 G10, G5, G3라면서 자꾸 1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지금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인도 태평양 백신 공급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1등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같이 잘 사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규명 씨도 소감. 네, 사실 오늘도 네 번째 그 연설문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도 그렇고, 연설문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자기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고 자기를 파는 그 광고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 광고를 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난 어떤 점을 보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을 살 건지 구매를 할 건지 아닐 건지를 고민하겠죠. 저는 근데 그런 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원이고 하니까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그런 마케팅을 좀 국민들이 좀 잘 선택하고 정말 저거 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광재 의원도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 외로 그냥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로 이 리뷰를 품평하는 그 리뷰 품평이라는 그 시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임유진 씨도 소감. 네, 언제나와 같이 이런 모임이 없었다면 전혀 그걸 보지 않았을 거를 보면서 또 많이 웃겼고. 이재명 지사는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아무튼 네, 저는 그리고 반면교사를 얻은 거는 사실 이렇게 페북에 있다 보면 그리고 신성장학과 스터디에서도 느꼈던 건데 막 새로운 의제가 있고 기사가 있으면 다 막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걸로 소화를 못 시키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다 보다 보면 다 내 것 같고 막 뭔가 아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유치원 수준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저도 항상 주의 깊게 해서 조심해야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김보람 대표님도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좋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제발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 그 후보님들 출마 선언문 해서 이제 작성해서 발표하시기 전에 이 연설문 리뷰 팀에 좀 미리 좀 검토를 받고 네, 선언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더더욱 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고우영 비서관님도 소감. 다들 늦은 시간까지 다들 제가 클로즈업해서 보는데 눈에 잠이 한가득 차 계세요. 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저도 오늘 지금 너무 피곤하고 또 헬스장 가서 스쿼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급하게 한번 또 읽어보고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길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참여해서 앞으로 고견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지수 대표님도 소감.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어쨌든 같이 함께 일했고 모셨던 분이 항상 느끼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고 열려 있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그룹에 있으면 그 그룹의 이야기, 편향된 그 이야기가 뭐 좋든 나쁘든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당의 이야기도 좋지만 야당 이야기도 듣고, 이준석, 그래서 윤범기 기자님께서 이준석 당대표 후보, 순투비 당대표 될 수 있는 분 얘기한 것도 되게 그러니까 해서 한 것도 좋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많이 더 느끼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게 또 맞았다는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걸 리뷰를 저희가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사실은 한번 강연 갔다가 이제 윤범기 기자님이 제가 두 가지 대한민국 구할 방법 두 가지다. 통일 국가랑 창업 국가 두 가지 난 그걸 생각하고 있다. 통일 국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조금 대답을 했는데, 김지수 씨 창업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했는데 저도 멋있는 얘기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책 읽고 나서 그냥 창업 국가라는 이스라엘 그 총리 책 읽고 나서 멋있어 보이니까 마피아 나오고 페이퍼 나오고 미국 지배하고 있네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그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지금 창업 선택은 어떻고 연대 보증이든 뭐 미니 유니콘이든 그런 상황 속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처음 듣는 사람한테 좋은 건데, 계속 앞으로도 국민들도 계속 판단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질문과 답을 하고 연습하는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은 더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다음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또 누가 대선 출마를 해야 만나겠죠? 우리 뭐 아마 김두관 대선 출마할 것 같던데, 뭐 그 양반이든 뭐 누구든. 6월 3일에 최문순 지사가 출마하더라고요. 에? 에? 그 양반은 왜 그러신데? 아니 왜냐면은 3선까지 했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대선을 왜 나와 뜬금없이. 뭐 아무 데서만 됐다고 대선을 나와. 뭐 어쨌든 아니 뭐 자유죠 뭐. 해봤다. 내용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화면 좀 봐주시고요. 저 하나 둘 셋 한번 사진 찍을게요. 이정화 의원님 잠깐만 비디오 전환 안 되세요? 잠깐만. 안 되시나? 안 되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자, 찍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에, 다음 주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